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디자인 도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하면서 세련된 도시 보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도시, 뭔가 이 도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도 역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단지 물건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사용하기 편안하고 편리하도록 그런 고객을 사로잡는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경험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해왔었던 행정도 이제 다시 디자인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만 불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의 핵심 기제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도시라고 하는 그 화두, 그리고 디자인 도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자인 도시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도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입니다. 예, 저희가 디자인하면 평소에 생각해 봤지만 디자인 도시라고 하면 뭔가 좀 주제 범위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디자인 도시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한번 디자인 도시라고 하는 걸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 규정일까요?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을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는데 아주 매력적인 공간 속에서 쉴 곳이 많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있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과 내가 살면서 정말 위험해, 불안해, 걷기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하고 부딪혀.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지? 이 경관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불편한 동네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이 삶의 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후자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꿈을 꾸기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질 겁니다. 하지만 전자에 있는 매력적인 공간, 휴식 공간이 많고 걷기 좋은 도시, 경관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꿈을 꾸는 거죠. 이 도시 공간을 만드는 방식, 이것의 형태, 이것의 결과물이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시 디자인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느냐, 또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도시들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우리 도시라고 했을 때 여러 도시들이 있긴 있으니까 교수님이 한번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 한 곳, 그 다음에 또 해외의 대표적인 도시 한 곳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도시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잘 변화돼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좀 비교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해외 도시는 제가 한 두 군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도시는 한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도시 중에서 저는 캐나다의 밴쿠버를 꼽고 싶습니다. 밴쿠버는 유엔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에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쾌적하고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우선 멀리서 보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쫙 되어 있거든요. 산처럼 가운데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기분 좋은 도시고, 그리고 도시 공간 내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게다가 제일 중요한 점은 자동차한테 정말 불편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죠. 걷기 편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달 있어봤는데 정말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코하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고 각 지자체의 도시 디자인과가 생긴 그 원천이 되는 데가 요코하마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행정에서 최초로 50년 전에 도시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시 디자인 행정을 추진한 곳인데요. 우리가 왜 요코하마시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밴쿠버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고 한번 도시가 망가졌습니다. 경관적으로. 도쿄의 외곽 도시라서 스프롤이라고 해서 확산되면서 난개발이 된 곳이었는데, 그걸 50년간의 도시 디자인 행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 내에 난개발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행자 중심 도시, 녹지 중심 도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해서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항구의 창고 건물에 매력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특히 의정부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로서도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경관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곳곳에 많은 좋은 공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반적인 이걸 통합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 공간에만 치우쳐져 있는, 약간은 제가 절름발이라는 안 좋은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직 우리 도시의 디자인에 있어서 외부적인 공간의 매력은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그 지역과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경관의 자산과의 이런 조화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특히나 시민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 공간의 쾌적성을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석규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밴쿠버, 요코하마 두 도시를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시는 거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녹색 중심의 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 삶의 질의 문제, 도시 생활에서 편안함, 쾌적함,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의 생활을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 방향을 끌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속성 있는 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무언가 변화를 시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아까 밴쿠버를 설명을 하면서 자동차는 아주 불편한 도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불만들이 많았을 텐데, 두 개 도시에서 어느 사례든지 좋습니다만 그 행정의 불만을, 그 시민들의 불만을 이렇게 그 동의가 또 그리고 비전으로서 끌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적인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본의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개발 도시 중에서 코오쿠 유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한 30년이 지나도 재정착률이 70%가 넘습니다.
뉴타운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제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와 그런 희망사항 같은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개발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편인데 거기는 행정의 리더가 직접 가셔가지고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존할 곳 그리고 개발할 곳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재분배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대신에 시간이 깁니다.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것을 조율하면서부터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재건축의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든 사례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의 모토마치라고 하는 구도심에 있는데 국내에서도 구도심 재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기는 기존의 그 상가를 재생하는 방식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년 정도 길어야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행정 주도인데 거기는 상인과 주민분들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거의 15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협의 기간만 3년, 6년 이런 긴 시간을 거쳐 조정합니다. 대신에 상인분들이 주도가 되게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 거리를 재생해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구도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성장했는데 저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행정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상인과 같은 구성원과 이 지역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디자인을 도입하고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외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삶이 정말 쾌적해졌는가?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과도한 성장은 부작용을 분명히 가져오거든요. 그러한 일본의 그런 시도는 우리 행정에서 도시 디자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토론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도시는 아름다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디자인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 밴쿠버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도시는 처음에 이렇게 진입해 들어갔을 때 그 도시의 느낌이 누구에게나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든지 도시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교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도시 이렇게 다녀보면 그 관문에 있어서 사실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저런 것은 조금 어떻게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물론 아주 관문이 세련된 곳도 있습니다. 그 도시 관문 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도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신 그 미국의 MIT 공대 교수였던 케빈 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도시의 이미지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경계, 그 다음에 진입부,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 결절부라고 하는 이 뭔가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데서 결국은 도시의 이미지가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철을 이용해서 역에서 내려도 그렇고 첫인상이 사실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이게 도시는 사람과 같거든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정부시를 만날 때 첫인상이 특히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탁 내릴 때 관문에서 뭔가 매력적인 풍경보다는 그 상업 판매 시설의 과도한 색채와 그리고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디자인을 만날 때 이 도시는 굉장히 뭔가 도시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렸을 때도 여기에서 정리되고 그리고 매력적인 공간들이 이렇게 딱 보였을 때 하고 복잡한 간판과 복잡한 시설물 그리고 내렸을 때
걸을 때 쾌적함 이런 걸로 도시를 보통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30% 정도 첫인상에서 이렇게 좌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첫 관문의 이미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들어올 때도 이 진입부에 불법 간판부터 그리고 공장과 창고와 같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높이 그리고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첫인상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해외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 저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의 매력적인 도시들 보면 그 매력적인 도시들에 공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창고가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 이 조망점에서 그것들을 안 보이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정부시는 첫인상, 첫 관문의 경관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할 때도 보면 색채감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사례를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 그 사례 사진이 남양주시 사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거기 참여자들이 그 참여를 얻기 위해서 오랜 동안 회의도 하고 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서로의 그 성과에 대한 그 보람을 공유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양주시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좀 우리 의정부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례 하나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남양주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단체장분께서 이제 처음에 그때 초선이셨는데 저한테 도시 디자인 기획관 일을 좀 의뢰를 하시면서 우리 도시 디자인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첫 실험을 하던 도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저희가 첫 시도가 행정과 그리고 워킹 그룹이라는 시민분들 그룹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행정 내에서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들이 뭔가 이익되는 걸 요구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듯이 저희가 처음에 그걸 시도했었고 이분들이 나중에 남양주시의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도 조직 체계에서 경관 디자인과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도시 디자인의 핵심으로 하고 리더와 그리고 행정 담당자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 그리고 지역 시민 단체 분들의 리더들 이런 분들이 힘을 똘똘 합쳐가지고 지역의 경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그 중요한 도시 디자인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이 협의체 구성을 자연스럽게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께 그걸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지금까지 전문가하고 행정하고만 이렇게 평가하고 토론하셨으면 시민분들을 꼭 참여시켜 달라고 하셨고 그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지역의 한번 색채를 바꿔보자. 지역의 색채를 바꿔보자라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의정부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양주시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 파랗고 초록색의 자연광관을 훼손하는 창고 건물이 5,0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자동차를 지나다니면서 그 지역 보고 저기는 왜 저렇게 알록달록하고 조화롭지 못할까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색채를 바꾸는 데 있어 불필요한 요소들을 죽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창고 건축물, 간판,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색채 개선을 우선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났습니다. 근데 10년을 거치면서 그게 점점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 지속적인 정책과 협의를 통한 디자인의 방향성을 맞춘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이 남양주 사례를 설명하시면서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제한테 가장 이렇게 주목해서 들려지는 것은 역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그 워킹 그룹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속에서 그분들이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참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아주 제일 공감되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도시 디자인 아마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는 많지만 생각보다 그 도시 디자인을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건들이 그 주민 참여 이런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도시 디자인을 쭉 해오시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도의 상황적인 것, 이러이러한 상황의 여건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다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겪고 왔었는데 우리가 아스팔트 까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을 쓰거든요. 건물을 많이 올리는데도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저는 느꼈던 게 특히 국내의 상황에서는 행정 리더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절실함이 배경에 깔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실함이 보통 정도가 아니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잖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지 않으면 또 민주주의가 아니고 도시 디자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매력적인 공간 중에서 한 번도 평온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담당자분들과 저희와 주민분들이 정말 이 눈물과 땀으로 고생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물로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보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단체장의 그 가치,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민분들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해나온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걸 반대하는 시민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러한 시민들의 땀과 노력, 저희들의 그 절실함, 리더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도시공간의 디자인이 됐었던 사례가 저는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도시 디자인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혁신적인 이 붕어의 시대에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있는 도시 경관의 도시 디자인의 자산을 너무 많이 부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활용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자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 디자인적 자산을 제대로 발굴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의 매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도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외면이 중요하고 내면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중요하듯이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도시에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그 공간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문화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매력적인 도시들은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 도시들이지 절대 외관이 그 도시를 만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는 도시가 바로 매력적인 도시, 개성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